술에 취한 진수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려칩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큰아들로서 가문을 이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절망에 찬 비명으로 변하며 선의만 칭찬하고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시면서 박노인이 아들의 원망 어린 절규에 충격받아 가슴을 움켜쥐고 으악 하며 쓰러집니다. 선의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 하고 달려들지만 박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진수는 공포에 질린 채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며 오열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논밭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매일 같은 길을 걸어 조상님들의 묘를 찾아가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왔습니다. 박노인은 무릎을 꿇고 묘 앞에서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손수 기른 국화꽃을 올리고 묘 주변의 잡초를 정성스럽게 뽑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뒤부터 조상묘 관리가 그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박노인은 묘 앞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마을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재개발한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조상님들 모실 곳을 어디서 구하나 걱정입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조상님들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박노인은 묘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정성껏 청소했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묘비에 묻은 이끼까지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박노인은 이웃 할머니들과 마주쳤습니다. 박 어르신, 또 묘 보러 다녀오셨어요? 매일 가시는데 다리는 괜찮으세요? 그럼요. 누가 안 하면 조상님들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아픈 건 참을 만해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박노인만큼 효성스러운 사람도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재개발 얘기 들으셨죠? 우리 마을도 곧 바뀐다던데요.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맞습니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상님 묘예요. 다른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장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 돈을 구하나요? 박노인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그에게는 묘지 이장 비용도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조상님들을 그냥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을 맞이한 건 딸 박선이었습니다. 47살의 간호사인 선이는 병원에서 밤 근무를 마치고 아버지를 돌보러 온 참이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죠. 아버지, 또 무리하셨네요.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어서 앉으세요. 선이는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무릎을 찜질해 드렸습니다. 박노인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건 최근 몇 달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달고 사는 데다가 무릎 관절염까지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병원에서 힘들 텐데 나까지 신경 쓰지 마라. 밤새 일하고 왔으면 쉬어야지. 아버지가 제일 소중한 걸요.
제가 돌보는 게 당연하죠.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선희는 정성스럽게 아버지의 혈압을 재고 당뇨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만들어둔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죠.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해서 짜지 않게 영양가 있게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큰아들 박진수가 들어왔습니다. 50살의 진수는 한때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나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부동산 투자 실패와 거래처 부도로 인해 사업이 무너졌죠.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이곳저곳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빠 왔구나. 밥 먹었어? 선희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진수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잔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아버지, 재개발 얘기 들으셨죠? 우리 집도 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집당 몇 천만 원씩 나온다던데요. 진수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십 통씩 걸려오고 어제는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거든요. 박노인은 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야, 이 집은 너무 낡았고 땅도 얼마 안 되니까 큰 돈은 기대하지 마라.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나 나올까?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집들은 다 좋은 조건으로 나간다는데 우리만 그럴 리 없잖아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으로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가난한 농부로서는 아들의 빚을 해결해 줄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선희는 오빠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이런 얘기는. 선희야, 나도 급해서 그래. 내일까지 이자라도 갚아야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어. 그날 저녁 선희는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 저녁을 드셨습니다. 진수는 또 다른 곳에 돈을 빌리러 나갔다고 했죠. 아버지, 오빠 걱정이 많으시죠? 진수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아들놈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게 없다는 게 원망스러워.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은커녕 집만 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박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공문서 봉투를 들고 있었죠. 박 어르신, 묘지 이장 통보서 나왔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옮기셔야 해요. 구청에서 정한 기한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공문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상님들의 영면을 방해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묘지 이장 통보서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매일 뒷산에 올라가 조상님 묘 앞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장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새로운 묘지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늙은 것이 조상님들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박노인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이장업체 직원들이 산을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이쪽이 박씨 문중 묘역이죠? 이장 작업 일정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 아직 새 묘지를 구하지 못해서요. 업체 직원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원도 있고 좀 더 좋은 곳 원하시면 사설묘원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언제쯤 작업을 시작하면 될까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떠세요? 날씨도 좋고 이장하기에는 적당할 것 같은데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마음만 더 무거워질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이장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업체 직원들이 산에 올라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노인과 선희도 일찍부터 와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죠. 아버지,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조상님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선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박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세요.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다져진 흙이 한 삽 한 삽 올라왔습니다. 박노인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파던 작업자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데요. 뭔가 단단한 게 걸리는 것 같아요. 돌멩이겠지. 좀 더 조심해서 파보세요. 감독이 지시했지만 작업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에요. 돌이 아니라 금속 같은데요. 소리가 이상해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녹슨 철제 상자의 모서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상자인 것 같은데요. 박노인이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분명히 이런 건 묻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선희가 궁금해서 물었지만 박노인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도 이런 얘기 하신 적 없는데. 작업자들은 상자를 완전히 파내기 위해 더 넓게 땅을 팠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50cm 정도 되는 철제 상자였죠.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어서 표면은 많이 녹슬었지만 내부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꺼내놓고 확인해 보시겠어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것일 수도 있고 함부로 열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선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 우리 조상님 묘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확인해 봐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중요한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선희의 말에 박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자들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무게가 꽤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져가서 열어보시겠어요? 여기서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자. 일단 집으로 가져가자. 이장 작업은 잠시 중단되고 박노인과 선희는 철제 상자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업자들도 호기심에 가득 차서 따라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노인은 상자를 마루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상자에는 간단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녹이 슬어서 쉽게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도구를 가져와서 열어볼까요? 선희가 부엌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자물쇠 부분에 힘을 가하자 녹슨 자물쇠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상자가 열리자 먼지가 약간 일어났고 그 안에는 무언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보존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맨 위의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토지대장, 소유자, 박씨.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본 박노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내용인데요? 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님 명의로 된 땅 문서야. 그런데 이 위치가 박노인이 가리킨 주소를 보고 선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건 지금 재개발하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상자 안에는 더 많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토지 대장, 소유권 증서, 매매 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모든 문서에는 박노인의 증조할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 이 일대 땅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거야. 박노인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재개발 예정 지역의 상당 부분이 그의 조상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면 우리가 진짜 땅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선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만약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그들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법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문서는 진짜 같아 보여.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서다가 마루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아요? 박노인과 선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사실을 진수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진수야, 앉아라. 놀라운 일이 생겼어. 진수는 아버지의 진중한 목소리에 긴장하며 마루에 앉았습니다. 박노인은 철제 상자와 펼쳐진 서류들을 가리키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조상님 묘를 이장하다가 이 상자가 나왔어. 그 안에 이런 문서들이 들어 있었지. 진수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이 토지 대장을 보여주자 얼굴빛이 급변했습니다. 잠깐,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라고요? 그런 것 같아. 위치를 보니 지금 재개발하는 바로 그 지역이야. 진수는 서류를 하나하나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 서류는 많이 봤기 때문에 문서의 진위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도장도 그렇고 종이 재질이나 글씨체도 그 시대 것 맞아요.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땅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재개발 보상금을. 진수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직 법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이 많아. 하지만 진수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땅값이 평당 얼마인지, 문서에 적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아버지, 대충 계산해봐도 수십억은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선희는 오빠의 흥분한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빠,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너무 앞서가지 말아요. 선희야, 이 문서들이 가짜일 리 없어. 봐, 여기 도장도 그렇고 필체도 완전 옛날 글씨체잖아. 진수는 서류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점점 확신에 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당연히 제가 물려받아야죠. 저는 큰아들이고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니까요. 박노인은 진수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재산 때문에 벌써 가족 간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진수야, 아직 이게 진짜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니?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상속순위는 명확하잖아요. 저는 장남이고 전통적으로도. 선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이 문서들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부터 알아봐야죠. 하지만 진수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빚에 쫓기며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희망이 보이자 마음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일찍부터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노인과 선희도 함께 따라갔죠. 법무사는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의견을 말했습니다. 일단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은 그 시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어떤 절차 말씀이세요? 진수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먼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시청에서도 토지 대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복잡하지 않다면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의제기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진수는 벌써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등기부터 넣어야겠어요. 그리고 재개발 조합에도 알려야 하고. 진수야, 너무 서두르지 마라. 차근차근 해야지. 하지만 진수는 이미 머릿속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 집에서 땅 문서가 나왔다는 이야기였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에 가득 찼습니다. 박 어르신, 정말 큰일 났네요. 그 문서가 진짜라면 완전 대박이잖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서요.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하한다며 찾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죠. 그 사이 진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등기소와 시청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고 재개발 조합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합장님, 저희가 해당 토지의 원래 소유자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보상 문제를 다시 협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개발 조합에서도 이 소식에 놀랐습니다. 만약 박 씨 가족이 실제 토지 소유자라면 보상금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한편 선희는 오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물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오빠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걱정됐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아요? 나도 그 생각이야. 하지만 진수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지. 그동안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박노인도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재산 때문에 가족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데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법무사가 말하기로는 일주일 정도면 1차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만약 소유권이 인정되면 재개발 보상금만으로도 몇십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진수야,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진중해졌습니다. 만약 이 땅이 정말 우리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가족 모두가 상의해서 정하자.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이 상속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선희는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그동안 아버지 곁을 지킨 건 선이었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이런 소문들이 진수의 귀에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법무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차 검토 결과가 나온 것이었죠. 박노인과 두 자녀는 긴장한 마음으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수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법무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문서들이 모두 진짜이고 소유권도 인정됩니다. 등기소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들이 실제로 박씨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럼 정말로 우리 땅이라는 뜻이네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반신반의했던 것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상속 절차를 거쳐야 현재 소유자인 박노인 어르신 명의로 변경됩니다. 그것만 끝나면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법무사는 상속 서류들을 정리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 보상금은 3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이 상당하거든요. 30억? 이 숫자를 들은 순간 진수는 현실감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몇 천만 원의 빚 때문에 고생했는데 갑자기 30억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진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30억의 주인이라고요. 박노인은 아들의 들뜬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거든요. 진수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돈이 생긴다고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 돈으로 제 빚도 갚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요. 선희 누나도 더 좋은 병원으로 이직할 수 있고요. 하지만 박노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선희를 잠깐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나중에 천천히 정하자. 지금은 상속 절차부터 끝내고.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에게 전화가 계속 걸려온 것이었죠.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진수 씨, 소문 들었어요. 땅 부자가 됐다면서요? 그럼 우리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절차가 더 필요해서. 뭔 소리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30억 받는다면서요?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채권자들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수 씨, 내일까지 일부라도 갚으세요. 안 그러면 아버님 집으로 찾아갈 거예요. 전화를 끊은 진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직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 벌써 채권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채권자들이 박노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너 명의 남자들이 현관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박진수, 나와요. 돈 갚을 때 됐잖아요. 박노인이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채권자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아들이 30억 받는다면서 왜 우리 몇 천만 원을 안 갚아요? 잠깐, 그게 무슨...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대박 났다고. 이때 선희가 병원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웃이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채권자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설명은 무슨... 돈부터 갚으세요. 그들 중 한 명이 박노인에게 다가가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들 보증 좀 서주세요. 어차피 돈 받을 거잖아요.
박노인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아버지. 선희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채권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여러분,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아직 돈을 받지 못했어요. 언제 받을 건데요? 정확한 날짜 말해봐요. 한 달, 아니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채권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2달? 그럼 그때까지 이자는 또 얼마나 불어나는데요? 어르신이 가진 땅으로 지금 당장 대출받아서 갚으세요. 진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상속 절차가 안 끝나서 담보로 쓸 수 없어요. 결국 채권자들은 박노인 앞에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도와주셔야죠. 가족이잖아요. 박노인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선희는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병든 노인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오빠 문제는 오빠가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채권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든 노인? 30억 받을 노인이 뭐가 병들어요? 그 말을 들은 박노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채권자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일 또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갔죠. 집안이 조용해진 뒤 선희는 아버지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박노인은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로 혈압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혈압이 너무 높아요. 선희야,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구나. 돈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워지다니.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상자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아버지, 괜찮아요. 오빠가 잘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안이 시끄럽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들기 전에 선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야, 내가 내 마지막을 지켜줬지. 그것만은 내가 잊지 않을게. 선희는 아버지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박노인은 대답 대신 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진수는 채권자들과의 실랑이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이미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는 하루빨리 상속 절차를 마치고 보상금을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그날 이후로 기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줄었고 뒷산의 조상묘를 보러 가는 일도 뜸해졌죠. 선희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병원에 가셔야 하는 날이에요. 혈압약도 떨어져 가고요. 괜찮다. 다음에 가자.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병원 가는 것을 거른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자꾸 미루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결국 선희는 방강제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약을 바꿔드릴 테니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선희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일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도 어른인데 알아서 할 거예요. 선희야, 내가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니 정말 피곤하구나. 박노인의 한숨소리가 깊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재산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진수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채권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느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절망적인 톤이었죠. 진수야,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니? 선희가 놀라서 오빠를 부축했습니다. 진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나 정말 못 살겠어.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오늘은 아예 사무실까지 찾아왔어. 오빠, 진정해요. 곧 돈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문제야. 법무사가 그러는데 상속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야. 한 달은 더 걸린다고 해. 진수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한 달. 난 하루도 못 버텨. 이자만 해도 하루에 몇십만 원씩 불어나고 있어. 박노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진수야, 무슨 일이니? 진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그 땅으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제 빚부터 갚아주세요. 진수야, 아직 내 명의로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저는 평생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아들로서 가문을 이어가려고 노력했고 사업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술김에 그동안 참았던 속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평생 큰아들이라는 책임감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선의만 칭찬하고 진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선희가 아버지를 더 잘 돌본다고, 선희가 더 효자라고. 박노인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진수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진수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말로 하지 않으셔도 알아요. 아버지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큰아들입니다. 그 땅도 당연히 제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예요. 선희는 시집이나 가면 되는데 왜 저를 제쳐두고 선희만 생각하세요? 선희는 오빠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도 그 돈 탐내고 있잖아. 오빠. 그때 박노인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선희가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박노인은 계속 가슴을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와 혈압 상승으로 인한 증상이었죠. 119 불러요. 빨리. 선희가 소리치자 진수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의 심각한 상태를 보고 술이 확 깨버렸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선희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선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희야,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갑자기 많이 올라서 뇌혈관에 무리가 갔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내일 아침쯤이면 깨어날 거예요. 다만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지키던 선희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 있어서 오빠를 더 자극한 건 아닐까?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술주정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생각에 자책하고 있었죠. 누나,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오빠도 힘드니까 그런 거겠죠. 이제 와서 누구 탓해봐야 소용없어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오빠의 말 중에서 상처가 된 부분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새벽녘 박노인이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선희를 찾았습니다. 선희야, 내가 여기 있구나.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박노인은 선희의 손을 잡으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야, 내가 정신을 잃기 전에 하려던 말이 있어. 아버지,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쉬세요. 아니야, 지금 말해야겠어.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박노인은 힘을 내어 상체를 조금 일으켰습니다. 선희야, 그 땅. 내게 맡기고 싶다.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는 돈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너는 다를 거야. 내가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 그 순간 선희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박노인이 의식을 되찾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박노인은 하루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선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선희야, 간호사실에 사람이 없을 때 내 말 좀 들어봐. 아버지,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회복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정한 것이 있었거든요. 아니야, 지금 해야 할 말이야. 나중에는 늦을 수도 있어. 박노인은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희도 처음 보는 것이었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내가 평소에 적어두던 일기 같은 거야.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선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읽어봐. 선희는 아버지의 흐릿한 글씨를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은 아들을 키우지 못했다. 진수는 돈이 생길 때마다 더 큰 욕심을 부렸고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다. 반면에 선희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버지,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끝까지 읽어봐. 중요한 부분이야. 선희는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계속 읽었습니다. 병든 날들을 지켜준 건 딸 선희뿐이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가족을 지켜줄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 선희라면 진수도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갈 것이라 믿는다.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아버지, 선희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 땅은 내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박노인은 수첩을 덮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진수를 버리면 안 돼.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선희는 아버지의 말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30억이라는 큰 돈을 관리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오빠까지 챙겨야 한다는 책임까지 생긴 셈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요? 오빠가 큰아들인데. 선희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현명해.
병원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봤잖니.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고. 박노인은 선희의 손을 꼭 잡으며 설득했습니다. 진수는 마음은 착하지만 돈 앞에서 판단력을 잃어. 이번에도 그랬잖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아버지를 돌봤던 탓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오늘은 얼굴색이 좀 나아 보이네요. 진수야, 앉아라.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진수는 의자에 앉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중한 목소리 때문이었죠. 진수야, 그날 밤 내가 한 말들 다 이해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 아버지, 그때는 제가 술에 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르니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진수야, 그 말들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너는 돈 때문에 너무 많이 변했어.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한 것도 빚을 진 것도 모두 내 책임이야. 그런데 그 해결책을 또 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진수야, 만약에 그 30억을 내가 받는다면 정말로 현명하게 쓸 자신이 있니? 아버지, 물론이죠.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는 안전한 투자를. 또 투자 얘기를 하네.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야,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그게 너를 망친 거야. 진수는 아버지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박노인은 두 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땅 선희에게 맡길 거야. 진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희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선희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연히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산이 동생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었죠. 아버지, 저는 큰아들이에요. 전통적으로도. 진수야,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더 잘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돈으로 가족을 위해 쓸 거야. 너한테도 필요한 만큼 도움을 줄 거고. 선희는 오빠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오빠 기분을 생각해서라도. 선희야, 이미 정한 일이야. 내일 법무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작성할 거야.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진수야, 잘못했다고 벌 주는 게 아니야.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야. 좋은 방법이요? 큰아들한테서 상속권을 빼앗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실이라는 것도 잊은 채 감정이 격해졌죠. 아버지, 저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사업 실패한 것도 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상속권까지 박탈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진수야, 목소리 좀 낮춰라. 여기는 병원이야. 하지만 진수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선희가 아버지를 잘 돌본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선희는 오빠를 말리려고 했지만 진수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때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진수는 간호사를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진수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선희는 급히 뒤따라가려 했지만 박노인이 말렸습니다. 선희야, 나도. 진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선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갈라져도 되는 건지, 자신이 정말 그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박노인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버지와 진수 사이의 냉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진수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선희만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죠. 아버지, 오빠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이렇게 가족이 등 돌리면 안 되잖아요. 선희야,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아. 하지만 이미 정한 일이야.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깊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법무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이 유언장 작성을 의뢰한 것이었죠. 어르신, 정말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드님께서 많이 반대하실 텐데요. 네, 제 뜻은 확고합니다. 선희에게 모든 부동산을 넘기고 다만 진수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주세요. 법무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유언장의 상속인은 박선희로 하되 박진수의 생활비와 부채 해결을 위해 일정 금액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유언장 작성이 끝나갈 즈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로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죠. 아버지, 저도 제 입장을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진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의뢰한 변호사님입니다. 상속법에 따르면 아들인 제가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박노인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진수야, 내가 지금 뭘 하는 거니? 아버지, 저는 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뿐입니다. 진수가 데려온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는 직계 존속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자녀들 간의 상속 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유언장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선희는 이런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선희야, 너는 모르겠지만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나는 큰아들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박노인이 작성하던 유언장을 보며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내용으로는 법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드님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면 복잡해질 거예요. 박노인은 이런 법적 용어들이 어려웠습니다. 평생 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가족 간의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진수는 자신이 유리한 상황이 되자 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큰아들로서 정당한 상속권이 있다는 걸요. 진수야,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야. 그럼 뭐가 옳은 건데요? 선희가 아버지를 잘 돌봤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게 옳은 거예요? 이때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모든 게 부담스러워요. 모든 시선이 선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갈라지는 걸 보니까 차라리 오빠가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박노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말도 틀리지 않아요. 오빠는 큰아들이고 전통적으로도 그런 것이 맞잖아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이야,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니. 누가 더 현명하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현명하게 쓴다는 게 뭐예요? 제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경험으로 빚더미에 앉았잖니. 박노인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반박했습니다. 그건 운이 나빴던 거예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또 그런 소리를 하네. 박노인은 힘겹게 일어나서 진수 앞에 섰습니다. 진수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만약 그 30억을 내가 받는다면 정말로 가족을 위해 쓸 거니? 아니면 또 사업 투자에 쓸 거니?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빚을 갚고 난 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요. 하지만 박노인은 진수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거짓말하지 마라. 내 표정만 봐도 알겠어. 아버지, 나는 이미 결정했어. 선희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박노인이 단호하게 선언하자 진수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평생 큰아들로 살아왔는데, 큰아들로 살아왔으면 큰아들답게 행동했어야지. 뭐가 큰아들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고 동생 탓하고 그게 큰아들다운 행동이니? 진수는 아버지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선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제발 그만해요.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있으니 너무 힘들어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빚부터 제가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남은 돈은 아버지 요양과 제사에 쓰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진수는 동생의 눈물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생각하고 동생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이야, 오빠,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화목한 게 더 중요해요. 진수는 무너져 내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늘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아버지한테도 사람들한테도. 그 모습을 본 박노인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선택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진수야, 선희 말을 들어봐. 선희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잖니. 진수는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수의 눈물을 본 후 집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뒤였거든요. 박노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야, 선희 말이 맞아.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진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미안해. 오빠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선희는 오빠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진짜 결정을 내리자. 박노인은 법무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원래대로 작성하되 진수를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해주세요. 선희가 진수의 빚을 해결해주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진수가 데려온 변호사도 더 이상 법적 다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속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도 정식으로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죠. 30억이라는 큰 돈이 선희 명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약속한 대로 빚부터 갚을게요. 선희는 진수의 모든 빚을 깨끗이 정리해줬습니다.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지만 망설이지 않았죠. 가족의 평화가 더 소중했거든요. 선희야, 정말 고마워.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오빠, 우리는 가족이에요. 당연한 거죠. 빚에서 해방된 진수는 한결 가벼워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죠. 아버지, 선희야, 내가 그동안 돈만 생각하고 가족을 소홀히 해서 미안했어.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 박노인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진수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재개발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예전의 시골 풍경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조상님들의 묘는 새로 조성된 공원 한켠에 정성스럽게 옮겨져 있었습니다. 선희가 이장 비용을 아끼지 않고 최고의 자리에 모셔드린 것이었죠. 박노인은 여전히 매일 조상묘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처럼 걸어서 가기는 힘들어서 진수가 차로 모셔다 드렸죠. 아버지, 조상님들도 이 새로운 자리를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선희가 정말 좋은 곳에 모셔드렸어. 박노인은 묘 앞에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조상님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해 겨울, 박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병 없이 자연스럽게 잠들듯이 가셨죠. 임종 직전까지도 두 자녀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선희야, 진수야,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박노인의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평생 조상을 잘 모시고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운 분이라며 모두가 추도했죠. 1년 후 선희와 진수는 아버지 제사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집 거실에 마련된 제단 앞에서 두 남매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진수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작은 농업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죠.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희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오빠도 이제 정말 철이 들었어요. 매일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저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해요. 진수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제사를 마친 후 두 남매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희야, 아버지가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신 것 같아. 왜요? 만약 그때 내가 그 돈을 받았다면 분명히 또 잘못된 투자를 했을 거야. 그럼 우리 가족은 정말 망했을 거고. 선희는 오빠의 솔직한 고백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과거 일은 이제 생각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런데 선희야, 너는 정말 대단해. 이 큰 돈을 이렇게 현명하게 관리하다니. 선희는 남은 돈으로 진수의 사업을 지원하고 아버지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며 일부는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조금만 썼죠. 오빠, 이 돈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조상님들이 주신 선물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잘 써야죠. 진수는 동생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래.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어. 그날 저녁 선희는 혼자 조상묘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새로운 묘 앞에 앉아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큰 책임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선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 이유를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선희는 아버지 묘비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드려요. 오빠와 함께 평생 화목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이 돈을 정말 의미 있게 쓰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 그렇게 박씨 가족은 시련을 겪은 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갈라질 뻔했던 가족이 오히려 돈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은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제게는 따뜻한 응원이자 큰 격려가 됩니다. 사연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